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박영선님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삶. 현대사회는 문화, 경제, 그리고 사람 사는 일에 국경이 없다. 신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혹은 오가는 의뢰인들로부터 한국의 상속 문화에 대해 종종 듣는다. 미국에서 일하는 나는 한국의 상속 케이스를 직접 다루어 본 적은 없으나 미국의 상속 문화와 상당한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국 장례식의 한 절차인 뷰잉은 한국 사람에게는 가장 낯설게 느껴질 대표적인 차이점이다. 내가 처음으로 죽은 사람을 본 것도 이 뷰잉의 의례 때였다. 고인의 얼굴에는 파운데이션이 가볍게 입혀져 있었다. 일부러 명암을 준 것 같았고 생기 있어 보이기 위해 희미하게 볼터치를 한 것도 같았다. 자주 보던 사람이 아니어서 혹 다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새 양복, 가지런히 모은 두 손, 자는 듯 관에 반드시 누운 그에게는 마치 왁스 박물관에서 보는 밀랍 인형과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다. 관을 둘러싸고 있던 진짜 꽃들과는 대조적인 느낌을 주었다. 장례식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에서 초저녁에 시작되었다. 중앙부터 단상까지 유난히 긴 복도가 있던 웅장한 교회였다. 단상 위에 늘어선 여러 개의 촛불에 반사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자연광에 비친 것과는 사뭇 다르게 둔탁한 색깔들을 뿜어내고 있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구름과 아기 천사들, 그리고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천상의 빛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엄숙하게 흐르는 오르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장례식과 맞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본다면 얼마나 평화로울까. 식을 진행하던 목사님이 말했다. 자, 이제 앞에서부터 한 분씩 나오십시오. 지시에 따라 한 사람씩 일어나 중앙에 난 복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행렬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관 앞에 다다랐을 때 무엇을 하는지 눈여겨보았다. 내 차례가 되어 관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마침내 관 속에 누워있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나의 먼 친척으로 97세까지 정력적으로 살다 세상을 떠났다. 내가 정력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운명의 장난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앞세웠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아내는 아주 젊었을 때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고 한다. 금방 재혼한 그는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 7명의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둘째 아내도 일찍 죽었고 얼마 있다 나이 차가 있는 신부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 내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 몸이 불편했던 그분은 조그만 산소통을 천천히 끌며 세 번째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서 내게 건네주셨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진 손목시계였다. 왜 손목시계를 주었는지, 그것도 왜 몸에 지니고 있던 시계를 나에게 주었는지
그 의미도 모른 채 나는 그저 선물이었기에 그것을 간직했다. 관에 누워있던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우습게도 그 시계였다. 왜 쓰던 시계를 나에게 주셨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얼굴을 대면한 것은 짧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가 좋은 길에 가길 빌면서 한편으로 과연 3명의 아내를 가진 것이 그에게 행복이었을까 아니면 불행이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왜 죽음을 이렇게 치장해야 하는지 불현듯 의문이 생겼다. 한국에서 내가 경험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생각났다. 일제강점기에 만주 군관학교 출신으로 군인이었던 할아버지는 60세가 채 되기도 전에 풍을 맞으셨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병상에 누워 지내셨고 말을 하지도 몸을 거의 쓰지도 못하셨다. 말을 타고 거친 만주벌판을 달리며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친 그에게 육체의 저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는 아직도 할아버지의 눈빛을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누운 자리에서 아주 맑고 똑똑한 눈길로 주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 몸을 쓰지 못하셨을 뿐 정신은 또렷하셨다. 그때 나는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산 송장처럼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승화해내고 계시다는 것을 막연히 가슴으로 알고 있었다. 가끔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가장 큰 손녀인 나에게 말할 수 없이 따뜻한 눈길을 주셨다. 그러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소리를 죽여 이렇게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차라리 돌아가신 게 더 나을지도 몰라. 가족들이나 아픈 분이나 너무 힘들었잖아. 염이라는 것을 한다면서 어른들 몇몇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는 할아버지 시신을 볼 수 없었다. 할아버지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병풍 뒤에 놓아두고 문상 온 사람들은 병풍 앞에 놓인 할아버지 영정 앞에 절을 하고 돌아갔다. 장례식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웠던 것은 바로 곡소리였다. 노래도 아니고 가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읊어대는 그 소리는 억지로 꾸며낸 듯한 소리로 내 귓가에 남았다. 나는 장례식이 치러지는 내내 할아버지의 정다운 눈을 다시 보고 싶었다. 한국에서 자란 나에게 미국식 뷰잉은 그다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니었다. 유교 문화에 길들여진 탓일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기피하며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로 볼 때 죽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은 큰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다. 왜 미국인들은 내 할아버지의 장례식처럼 죽음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뷰잉은 죽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인사를 나누기 위해 행해온 미국의 오랜 장례 전통이다. 뷰잉은 죽음을 적극적으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미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미국 사람들은 뷰잉을 할 때 죽은 사람의 얼굴에 가벼운 키스를 한다거나 혹은 누워있는 사람의 손을 만지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곡처럼 꾸민 듯한 소리로 죽음을 애도하는 일도 없다. 오히려 슬픔이라기보다 무엇인가 절제된 즐거움이 장례식장을 감싼다.
로스앤젤레스 근처인 글렌데일에 위치한 포리스트론 공동묘지에서 일하는 한 장례 플래너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 장례 문화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는 생각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곳 포리스트론 내 묘지 채플에서는 젊은 커플들이 결혼도 많이 해요. 지금까지 2만 쌍 이상이 결혼했죠. 천국에 간 부모나 조부모 앞에서 축복받은 결혼을 서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교회당에서 새로운 출발인 결혼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순백과 같이 깔끔하고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을 장례식장에서 한다니 말이다. 공동묘지의 위치를 보아도 우리나라와 인식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포리스트론의 경우만 해도 부자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나의 친척 몇 분이 포리스트론에 안치되어 있어 나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오싹하고 으스스한 공동묘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골프장처럼 넓디 넓은 푸른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곳에 듬성듬성 자그마한 묘비들이 늘어서 있다. 죽음을 포용하는 문화적 분위기 때문일까? 공동묘지가 부자 동네 근처에 있어도 부자들이 불쾌해하며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 묘지를 다 파서 이장을 해버리자는 데모를 하는 일도 없다. 왜 그럴까? 아마도 미국은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고 기독교 사상이 문화 전반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장례 플래너의 말처럼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으로 보는 대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쁜 사건이라 여긴다. 카우보이 영화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묘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말처럼 아이가 탄생하면 교회에서 영세를 받고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 교회 옆에 있는 묘지에 묻힌다. 시신을 보이기보다는 감추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쉬쉬하는 한국의 장례 문화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의 장례 문화는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계획하는 상속 문화로 이어진다. 미국인들은 성인이 되면 상속 계획을 시작한다.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직장을 갖고 돈을 벌게 되면 사망 시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주기 위한 서류를 마련해 두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은 50세가 넘어야 서서히 상속을 준비하며 한 발 늦게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미국에 사는 많은 인종 중에서도 유독 한국 사람들이 상속을 더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 한국 사람의 정서 중에 과연 무엇이 죽음을 외면하게 하는 것일까? 오랜 기간 그런 의문을 품고 한국 의뢰인들과 다른 나라 출신의 의뢰인들을 관찰하고 비교한 끝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것이다. 미국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사회다. 개인의 생각이나 결정을 부모에게 미루지 않고 부모가 대신해 주지도 않는다. 개인의 의견이 철저하게 존중되기 때문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생각하게 하고 일단 결정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누구나 만 18세가 되면 성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서 어머니들이 대학을 마친 자녀를 대신하여 직장을 알아보고 면접이나 유학 세미나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는 그런 문화와는 다르다. 미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기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중요한 권리로 인정된다. 그래서 미국 의뢰인들은 18세가 되어 집을 나간 후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상속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친분이 두터운 친구나 이웃, 교회 혹은 자선단체에 재산을 넘기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혼자 사는 독신들이 형제나 조카들에게 재산을 남기기보다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일에 재산을 쓰는 것도 아주 흔한 일이다. 미국에서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진지하게 상속 계획을 하며 자신이 사망할 경우 어떻게 재산을 분배하기를 바라는지 문서화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사람은 어디에 살든 한국 사람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가족 또는 가문 중심이고 자녀 중심이다. 그래서 가족과 나와의 경계가 모호하다. 아무리 미운 자식, 못난 자식이라도 혈연이 없는 타인이나 자선단체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회적 관계나 합리적인 이유보다도 핏줄이 앞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집단 중심의 사고를 하는 한국 사람들은 못마땅하거나 오랫동안 인연을 끊고 살았던 자식이라도 막상 재산을 상속받고 나면 부모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미안한 마음에서라도 최선의 장례를 치러줄 것이며 사후를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닌 남겨진 가족이 결정하고 처리할 일로 떠넘긴다. 죽음을 기피하는 유교 문화의 영향이 상속 계획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본인이 아니다. 부모가 그렇게 자식들에게 사후 처리를 맡기고 떠나면 골탕을 먹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자식들이다. 한국에서는 동사무소나 관공서에서 손쉽게 처리해도 될 일들이 미국에서는 반드시 상속법원이 개입되는 귀찮고 짜증나는 짐이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에 비해 상속 계획이 조금은 더딘 한인들이라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보다는 상속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하면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한국에서도 이제 매장보다는 화장이 더 유행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자녀에게 묘지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 미안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장손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묘지를 관리하며 제때 제사를 차려주기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상속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제 상속 계획이란 꼭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서구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는 일에 더 적극적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이 사는 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혼자서 늙어가고 죽음을 맞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더 이상 가족들이 자신의 사후를 처리해 주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고집할 수가 없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한 상속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 변화다.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싱글맘, 싱글데디를 이제는 흔히 본다. 이렇게 혼자 된 부모가 갑자기 미성년자 아이를 두고 사망하는 경우 자녀의 친부나 친모와 사망한 싱글맘 혹은 싱글데디의 가족 간 갈등을 생각해보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사례가 탤런트 최진실 씨의 경우다. 그녀의 유산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그녀의 어머니와 전 남편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던가. 이것은 비단 그녀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갔기 때문에 혹은 유명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재산이 적더라도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전 배우자가 아이들의 양육 문제에 새삼스럽게 관여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을 핑계로 자신의 재산을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생각해보라. 누가 그것을 원하겠는가?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한층 더 적극적인 태도로 포용하고 계획하여 인생을 마감하도록 요구한다. 이제는 잘 산다는 정의에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결하고 가는지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단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유산을 둘러싼 갈등과 후회. 최근 한국의 상속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기회가 있었다. 2009년경 꽤 인기가 있었던 찬란한 유산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였다. 한국통인 지인이 이 드라마를 추천했을 때 나는 제목을 듣고 불국사나 경주에 있는 신라 역사에 대한 내용인가요? 라고 물었다. 지인은 웃으며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아니, 유언장과 유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재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요즘 한국 드라마들은 돈 많은 사람들 이야기만 하는지.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야 시청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내용이 재미있으니 시간 있으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호기심을 갖고 보게 된 드라마는 구은성이라는 한 아가씨의 성공 이야기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그녀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녀에게는 자폐증 있는 남동생이 있었고 새어머니와 그녀가 데려온 딸이 있었다. 유복한 환경에서 나무랄 데 없이 밝게 자라난 그녀는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들은 아버지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새어머니는 그녀와 장애아인 동생을 내쫓고 아버지의 보험금을 가로챈다. 생활전선에 뛰어든 그녀는 우연히 거리에 쓰러진 할머니를 도우면서 인생에 반전이 생긴다. 이 할머니는 사실 대형 식품회사 사장이었다. 할머니는 철없는 자신의 손자 대신 성실하고 마음 착한 구은성을 상속인으로 지정하여 회사를 이어받게 한다. 그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엇나가던 버릇없는 손자는
노동의 신성함을 알고 그 운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드라마를 보는 중간중간 상속과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장면들이 상당수 있었다. 첫째, 미국의 상속법을 다루는 변호사인 내게 아주 낯설었던 것은 빚상속이라는 개념이다. 드라마의 한 장면에 주인공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새어머니가 모든 빚쟁이들을 집에 불러 모아 빚잔치를 한다. 빚이 유산보다 많으니 어디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이었다. 새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통장이며 서류 등을 빚쟁이들에게 내던지며 말했다. 그래, 여기서 빚잔치 한번 해보자고요. 빚쟁이들은 저마다 내 돈을 내놓으라며 아우성을 쳤고 한바탕 육박전을 치렀다. 미국에서라면 빚쟁이들이 채무자의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경찰을 불러야 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다. 채무자도 인간이므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빚쟁이들의 권리는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돈을 빌려간 사람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위협한다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했을 경우 그로 인해 오히려 소송을 당하여 민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파산법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인데 파산법의 기본 원칙은 클린 슬레이트, 즉 빚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처럼 한번 파산을 했다고 하여 평생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일은 없다. 물론 파산을 하고 나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산했던 기록도 없어지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뒷받침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파산을 하면 채권단들이 질서정연하게 채권 신청을 하고 법원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정리한다. 때로 돈을 받고 빚을 받아주는 회사에서 전화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감시 대상이며 정도가 지나친 경우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 일을 하는 나 역시 한 번도 드라마에서처럼 유족의 집에서 빚잔치를 하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상속에서 벌어지는 채무관계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의 채무다. 자식들이 채권자들로부터 돌파매질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죽음은 모든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다. 재판소에서도 빚잔치라는 것은 없다. 고인에게 빚이 있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정식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보낸다. 죽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사망일로부터 1년인데 유족들이 혹시라도 사망인의 재산을 감추기 위해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로서 상속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사망인의 재산을 법원의 관할하에 두고 채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남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빚을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무관계는 죽은 사람에게서 끝난다. 한국에서처럼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듯이 죽은 사람의 빚까지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도 문화의 차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가족과 가문을 하나의 사회 구성 집단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일단 성인이 되면 독립된 사회 구성원이라 본다.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와는 별개로 자기 몫의 빚과 재산을 갚는다. 빚은 진 사람이 갚는 것이지 단지 피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빚이 되물림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사망 후 일정 기간 안에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 강제 조항도 없다. 빚 상속은 미국의 법문화에는 생소한 개념이다. 드라마에서 또 인상적인 것은 자폐증이 있는 주인공의 남동생에 대한 법적 후견인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다. 새어머니는 친모도 아닌데 남동생의 법적 보호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주인공을 괴롭힌다. 이때 남동생과 새어머니는 서로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남동생을 법적으로 입양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로서 법적 보호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물론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새어머니를 남동생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또 주인공이 이미 성인이라는 점, 그리고 남동생과 피를 나눈 동기간이라는 점, 새어머니가 법적 대리인으로서 남동생을 최선을 다하여 돌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인공은 얼마든지 남동생의 법적 보호권을 빼앗아올 수 있다. 미국에서 상속 재판을 진행해봐도 사망인에게 미성년자 자녀나 장애가 있는 자녀 등이 있는 경우 이것이 상속 절차가 길어지는 주요 원인이 된다. 식품회사 회장인 할머니의 유언장도 나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가족들과 거실에 앉은 할머니가 자신의 유언장이 든 흰 봉투를 마치 칼자루를 휘두르듯 흔들어대는 것이었다. 자기 재산을 자기 뜻대로 처분하면 될 일을 왜 번번이 가족들과 의논하고 통보하는 것일까? 어차피 죽으면 유언장이 공개되어 다 알게 될 텐데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회사는 그녀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을 주인공이 그것을 잘 운영해 줄 수 있을지, 그럴 의지와 마음이 있는지 다짐받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응석꾸러기 손자가 개과천선하여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동기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어떤 의미에서 유언장의 손자 대신 피도 섞이지 않은 주인공을 상속인으로 삼은 것은 부자연스러운 상속이다. 평범하지 않은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죽은 뒤에 재산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특이할 것 없는 일반적인 상속인 경우에도 가족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려 한다. 반면 미국 의뢰인들은 상속 계획을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고 대개는 자식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리 재산을 정리하여 사망 전에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에 익숙하다. 흔히들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하면 상속할 것이 없으니 세금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재산을 받은 자녀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잘 돌보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문제는 증여와 상속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언제 재산을 주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세금에 저촉되기는 마찬가지다. 증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는 경우에 따라 헛된 소망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케이스가 증명하듯 세금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증여를 하고 난 다음이다. 많은 부모들이 재산을 미리 넘기고 난 뒤에 자식들에게 크게 상처받고 뒤늦게 증여한 것에 대해 후회하곤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자녀에게 쉽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한인들은 대체로 훗날 자녀가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며느리 또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때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고 뒤늦게 한탄한다. 아는 분이 조그마한 건물을 미리 아들에게 증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아들이 부모에게 상의도 없이 그 건물을 몰래 팔아치우고 아내와 함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버렸다. 배신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는 아들에게 따졌다.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느냐. 아들은 대답했다. 어차피 말씀드려봤자 반대하실 테니까요. 일단 일부터 저지르고 본 것이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 그 건물은 잠시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직 자기네 것이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넘긴 재산이니 자식에게 소송을 걸 수도 없고 엎질러진 물이었다. 때늦은 후회를 해봐야 다른 도리가 없었다.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주로 이루어진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더 길다 보니 내 의뢰인들을 보면 10명 중 8명이 남편을 먼저 보낸 여자들이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일단 장례를 치르고 나면 혼자인 삶에 익숙해지기까지 자녀들에게 기대려 한다. 오랫동안 의지하고 살던 남편을 먼저 보낸 데다 평생 가정을 지키느라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낀다. 그 때문에 과연 내 자식들 중 누구에게 기댈 수 있을까 하며 무의식 중에 믿음직한 자녀를 찾는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재산의 일부분을 미리 떼어주려 한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고 2년 혹은 3년 안에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나를 찾아오는 어머니들이 많다. 어떤 때는 사위나 며느리가 더 적극적이다.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 기회에 시부모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정적인 증여에 나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모님, 재산은 꼭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후회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도로 빼앗을 수도 없으니 잘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웃으며 말한다. 아니,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저 살기 바쁘다고 엄마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지도 않는 첫째보다 그 아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살갑게 챙겨주니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공평하고요. 그러나 몇 달 지나지 않아 전화가 온다. 저 혹시 그때 부동산 우리 애한테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며 말끝을 흐린다. 왜 그러세요? 그때 박 변호사 이야기를 들을 걸 그랬어요. 그 부동산을 미리 넘긴 것이 괜한 짓이었어요. 이렇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심리로 하는 상속이나 증여는 후회를 낳는다. 물론 사람은 나이가 들고 외로워지면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다. 관 속으로 혼자 걸어 들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깨끗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느라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감정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의뢰인을 도울 때 내가 우선적으로 신경 쓰고 살피는 것은 과연 살아있는 배우자가 가족의 죽음을 어떻게 견뎌내는가를 관찰하고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지 않을 상속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지금 미리 재산을 주시면 자녀분이 어머니를 보러 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골프도 치고 이름난 식당을 찾아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자립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은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에서의 상속 문화가 다른 것이 비단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는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뒤처리를 자식이나 가족에게 넘기기보다는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마무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음 또한 내 삶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